안녕하세요. 저는 수자국어학원에서 건대부고 1학년 내신을 담당하고 있는 김가온 강사라고 합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고 있을 시점은 방학이 끝나갈 시점일 텐데 또 다가오는 2학기 중간고사 준비를 위해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다시 상기시켜 드리면서 또 시험 분석 영상을 함께 찍게 되었습니다. 많은 정보를 얻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칠판에 보시다시피 지난 1학기 기말고사 1컷부터 3컷입니다. 1컷이 82점이었는데요.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상당히 어려웠다라는 점이 되겠죠. 그럼 왜 어려웠는가에 대해서 총평과 함께 세부적인 분석을 해드릴 테니 앞으로의 학습 방향성을 여러분들이 설정하는 데 도움을 얻으시면 될 것 같아요. 간단한 총평입니다. 말했다시피 전반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시험이었습니다. 이거를 두 부분으로 나눠드리면 문학 부분은 비교적 수월했고요. 문법 부분은 고난도 출제 요소들을 전부 다 때려박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내가 시험을 보고 나서 점수를 보니 반타작밖에 안 됐어. 근데 너무 어려웠죠. 근데 막상 등급을 받아보니 막 3등급? 괜찮다라는 생각이 드는 학생들이 많았죠. 그 이유가 문법에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두 부분으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문학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단 문학 부분 같은 경우는 비교적 수월하게 나온 이유가 아무래도 이번 출제 범위에서 들어간 지문 자체가 좀 갈래가 특징적이었죠. 1번에서부터 4번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 8번에서부터 10번 한 그릇 나무처럼, 이들은 각각 교술갈래랑 이들은 각각 극갈래랑 교술갈래가 출제가 되었죠. 그래서 갈래상 특징을 기반으로 한 문제가 상당히 많이 출제되고 그게 주를 이루었습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서도 강조했었는데 그것들 외에는 출제할 게 내용일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실제로 보겠습니다.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에서 시나리오 용어에 대한 문제가 2번 문제에서 출제가 되었고요. 그리고 3번 문제를 보시면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영화를 찍을 때 어떻게 상영할 수 있는가에 대한, 즉 갈래상 특징을 바탕으로 한 문제가 또 3번에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출제된 4문항 중에 2문항이 갈래상 특징을 바탕으로 한 것이었고요. 바로 뒤에 교술갈래에서 본다면 8번 문제 마찬가지로 갈래상 특징을 묻고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만 좀 어려웠던 게 있다면은 요 한 그릇 나무처럼이라는 지문에서 외부 지문이 하나가 출제가 되었는데요. 고재종 시인의 나무 속엔 물관이 있다라는 작품이었고요. 우리가 이렇게 외부 지문 나올 때 먼저 관점을 좀 설정해줘야 되는데 당연하게도 이제 교술갈래가 출제가 된다면은 엮어읽을 작품 같은 경우는 아마도 교술갈래가 좀 출제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럼 당연하게도 갈래상 특징을 기반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험을 바탕으로 깨달음이 어떤 것이 출제가 되는가를 좀 봐줘야 될 거고요. 실제로 선지들도 보시면 그리 어려운 선지가 출제되지 않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 성찰에 대한 것 혹은 깨달음에 대한 것들을 물어보고 있는 선지들이 주를 이루었거나 혹은 그 외에는 개념어, 즉 지식적인 측면이 좀 많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부 지문이라고 하더라도 작품을 기본적으로 해석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었던 지문이고요. 갈래상 특징을 바탕으로 이해를 잘 했다면 이 구조로 이루어지고 있구나 라는 것이 이해가 됐다면 충분히 맞출 수 있었던 문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봤던 것은 교과서 범위를 바탕으로 한 문학작품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모의고사 지문을 바탕으로 한 문학작품 같은 경우는 제가 따로 지문을 띄우면서 설명을 드리진 않을 겁니다. 그 이유는 이 16경 출세곡 태안사 가는 길에서 라는 작품 같은 경우 정말 기본적인 문제가 나왔습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서도 강조했었던 것들만 출제가 되었고요. 아마 학원을 다니지 않았던 여러분들이 공부를 충실하게 했다면 학교에서 얘기해 주었던 EBS 영상 강의만 보고도 충분히 문제를 다 맞출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영상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문법 범위를 먼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지금 칠판에 보시다시피 한글 맞춤법부터 형태소화 단어까지 총 4부분 굉장히 많은 부분이 들어갔습니다. 제가 중간고사 이후에 말씀을 드렸던 게 뭐였냐면 여러분, 우리 재원생들 여러분, 범위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실제로 출제되는 양상을 보면은 얕고 넓게 출제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조심해야 될 점은 여러분들은 얕고 넓게 공부하면 안 되고 공부할 때는 깊고 넓게 공부하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제가 항상 우려했던 점은 뭐냐면 언젠가 한 번쯤은 기존 기출 경향과 다르게 엄청 어렵게 출제될 것 같다는 생각을 매번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번 시험에도 그렇게 출제가 되었고요. 이미 중간고사 때 올해는 어렵게 낼 것이다 라는 그러한 암시를 하는 경향성을 드러내줬기 때문에 기말고사는 예견한 대로 상당히 어렵게 나왔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출제할 수 있는 모든 고난도 출제 요소를 전부 다 때려박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 번호들을 바탕으로 단원별로 문제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출제 양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최근 치렀던 시험들 중에서 가장 최고난도 시험이었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출제 유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생소한 예시를 선지에 제시하는 유형입니다. 한글 맞춤법 부분에서 나왔던 문제고요. 13번 문항에 대해서 한글 맞춤법 조항 19항과 25항을 가지고 선지에서 상당히 어려운 예시들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아마 학생들은 알 겁니다. 이 기억, 니은, 디귿 예시에서 사용된 예시들이 몇 개 어려운 것들이 들어가 있었다는 것을요. 바로 뒤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유형입니다. 모두 골라서 합산하는 유형인데요. 이게 기존 건대국어에선 출제된 적이 없고 다른 학교에선 많이 출제되는 방식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한글 맞춤법과 띄어쓰기가 잘 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고요. 1번 문제부터 8번 문제까지 요 8개의 문장 중에서 적절한 것만 골라서 점수를 합산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내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수를 계산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이 맞고 틀린지 상당히 고민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유형이 출제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까다로운 개념을 복합적으로 엮어 출제하는 유형인데요. 이건 쉽게 말해서 그냥 어려운 문제입니다. 학생들이 공부하기 싫어하고 매번 틀리고 그런 문제들을 출제한다는 건데요.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 범위가 넓다 보니까 이 범위 저 범위에서 뽑아서 그 어려운 개념들만 모아놓고 출제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되겠죠. 직접 보시겠습니다. 14번 문제고요. 따로 말씀을 드리지 않겠지만 이 문제 안에서 학생들이 싫어할 만한 개념들이 전부 다 있습니다. 뭐 어미나 조사, 용언, 또 조사에 대한 분류, 그리고 수관형사, 수사 등등 그러한 학생들이 어려워할 만한 개념들을 전부 다 넣어놓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 14번 문항 말고도 지금 띄워드리는 19번 문항도 마찬가지인데요. 수관형사나 수사 아니면은 어미나 접사 그런 것들을 여기 안에서 넣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4번, 19번은 학생들이 좀 어려워할 만한 개념들을 넣었던 문항이고요. 바로 뒤로 가보겠습니다. 다음 유형은 구분 기준에 따라서 분류하기가 힘든 단어가 들어가 있었던 문항인데요. 이것은 형태소와 단어 영역에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형태소 영역에서 구분 기준이 명확하게 세워져 있지만 실제로 출제되었던 문장의 예시를 보면은 뭔가 형태소를 딱 확실히 정하기 힘든 좀 어려운 그러한 단어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약속들을에서의 들, 혹은 아름다운에서의 아름다운, 그리고 지킬에서의 요 리을 같은 것들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굳이 꼽아서 말씀을 드렸지만 아마 학생들은 실제로 실전에서 이것 말고도 좀 어려운 것들이 분명히 더 있었을 겁니다. 구분 기준, 개념에 대해서는 명확하지만 실제 문장에 적용하는 건 좀 어려웠던 문제였습니다. 바로 뒤로 가보겠습니다. 다음 유형입니다. 언급조차 없었고 풀이 방법도 익히지 못하면 접근할 수 없었던 유형입니다.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그냥 더러운 문제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이게 보통 2학년쯤 올라가면 다들 알게 되고 혹은 1학년 기말 1학년 2학기쯤 되면 다들 알게 되는 문제 유형인데요. 지금은 그런 거에 대한 지식 자체가 전무하다 보니까 틀릴 수밖에 없었던 바로 그 중세국어 문제입니다. 바로 보시겠습니다. 20번 문제인데 제가 따로 푸는 방법은 설명드리지 않지만 이 문제는 그냥 간략하게 말씀드렸다시피 알고 있으면은 무조건 맞추는 문제지만 모르면은 무조건 틀리는 문제입니다. 그런 문제 유형을 언급도 없이 암시도 없이 출제했다는 점이 상당히 좀 아쉽네요. 바로 뒤로 가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외에도 발음이 생소하다거나 개념이 헷갈리는 문제를 출제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한 학생이라면 이것들에 대해서 헷갈릴 여지가 거의 없었긴 했으나 아무래도 시험장에서 압박감을 느꼈을 여러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머릿속에서 맴도는 그 단어들에 대해서 발음해보면 좀 헷갈렸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시면 세 문항 정도가 될 겁니다. 27번 보기에 제시된 기역부터 리을까지에 대한 단어들의 발음, 뚫는, 반니랑, 마지, 헛웃음 이것들을 음 변동이 어떻게 일어났는가를 우리가 판단해줘야 되는 문제였고요. 바로 뒤에서 보겠습니다. 29번 된소리대기 조항을 이제 적용하는 문제였는데요. 학생들이 좀 어려워했던 것이 신을 신겼다라는 요 단어입니다. 신꼈다인지 신겼다인지에 대해서 발음이 되게 분분했는데요. 사실 이것은 피동, 사동, 접사는 된소리대기로 발음하지 않는다라는 그 개념을 반드시 적용했어야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또 바로 뒤로 가보겠습니다. 30번 문제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발음이 좀 생소한 것들을 모아놨기 때문에 학생들 입장에서 굉장히 어려웠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로 많이 틀렸고요. 그래서 이 정도로 문제 유형을 좀 압축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지금 말씀드린 것만 해도 유형이 한 5개, 6개 정도가 되죠. 작년 같은
같은 경우는 이런 문제 유형이 출제되었지만 그래도 그런 예시들 자체가 난이도가 상당히 낮고 혹은 학생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만한 개념들을 넣고 혹은 어렵지 않은 것들을 많이 섞어 놓았었는데 이번 시험 같은 경우는 100의 비중으로 따지면은 학생들이 좀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개념들이 한 20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웠고요. 그래서 일단은 총평을 이 정도로 마칠 텐데요. 여러분들이 좀 염두해 주셔야 될 게 있습니다. 제가 지금 슬라이드로 띄워드리겠습니다. 안일함과 방심은 나의 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좀 공부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요. 기출을 풀다 보면은 굉장히 만만하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실제로. 작년 기출까지는 쉬웠으니까 그랬지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공부를 깊고 넓게 해야 됩니다. 2학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건대부고 시험은 이미 어렵게 출제될 것이라고 2번이나 우리 학생들에게 경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학기 중간과 기말은 그냥 볼 것도 없이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기존 기출을 보고 그런 안일함을 답습하는 현상은 없기를 바라며 좀 이걸 부디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방학이 지금 끝나가고 있는 시점에서 방학을 잘 보내고 있을지 모르겠네요. 여러분들의 방학은 어땠을지에 대해서 궁금하기도 한데 마지막 남은 일주일간이라도 좀 공부에 대한 계획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계획표를 세우면 그게 지킨다 못 지킨다의 관점보다는 나의 부족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좀 수정사항을 생각해 볼 수 있을 테니까 그런 부분들을 일주일만이라도 한번 세워보고 내가 이런 게 부족했구나라는 걸 느끼면서 2학기를 시작할 때 나의 보완점을 찾아서 좀 수정해 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건대부 학생으로 거듭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건대부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김가온 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